2026년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엄선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양면성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일자리가 멈추면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어르신 인구가 역대 최대하는 좀 차가운 통계가 있고요. 근데 바로 그 옆은 70대 어르신이 만든 쿠키가 완판 행진을 하고 또 카페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는 분들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른다는 아주 뜨거운 소식이 같이 놓여 있거든요. 네, 정말 극명한 대비죠. 이걸 그냥 단순히 빛과 그림자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시니어 세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시선이요? 네, 한편에서는 여전히 좀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보는 시선이 공존하는 거죠.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거대한 전환기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반된 현실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시니어의 일이 어떻게 재정이 되고 있는지, 또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과 복지를 둘러싼 희망과 우리 시스템의 과제는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일의 재구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난 1월에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좀 암울한 현실이 있단 말이죠. 이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대비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통계부터 좀 보면요. 지난 1월 쉬었음 인구가 278만 4천 명에 달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60세 이상에서만 11만 8천 명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60세 이상에서만요? 네,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한파로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니어 고용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얼마나 외부 환경이나 정부 정책에 의존적인지 그 취약성을 네, 그대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죠. 그런데 바로 그 통계의 그늘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자라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천안시의 남산의 봄이라는 시니어 카페 사례요. 70대 어르신들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드신다고 솔직히 이름만 듣고는 두바이 쿠키가 뭐지? 싶었는데 이게 하루에 30개, 40개 한정 생산인데도 연일 매진이래요. 심지어 젊은 층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라고 하죠. 맞아요. 이제 그게 과거의 노인 일자리와 지금의 새로운 흐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일, 예를 들면 환경미화 같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쳤다면 네, 수동적인 역할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쿠키 사례는 시니어분들이 직접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자신들만의 상품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생산 주체가 된 거잖아요.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에서 시장 경제의 플레이어로 역할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듣고 보니 다른 성공 사례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이천시의 노인동심학교는 어르신을 동요예술 지도자로 양성하고 국립전주박물관 시니어 도선트는 어르신들의 그 연륜 자체를 문화해설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 성공 사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의 삶의 경험, 그 연륜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거군요. 네, 바로 자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바쁘게 해드리는 걸 넘어서 그분들만이 가진 인내심, 스토리텔링 능력, 그 깊이 있는 지혜를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대한노인회 박용렬 회장이 인터뷰에서 말한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참된 어른으로 라는 인식의 전환과 정확히 일치한 흐름이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마이크로 창업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처럼 들리는데요. 네, 건국대 김종진 교수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일하거나 안 하거나 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3의 길이요? 네, 풀타임 재취업의 부담도 완전한 은퇴의 고립감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서 자기 속도에 맞춰 활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30년 회계 경력을 가진 65세 이 씨가 소상공인들에게 월 70만 원을 받고 세무자문을 해주거나 아,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요. 그렇죠. 교직 경험이 있는 62세 박 씨가 독서 지도로 월 55만 원의 수입을 얻는 식입니다. 그 마이크로 창업이라는 아이디어 정말 멋지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회계사나 교사처럼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께도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좀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물론 모든 시니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거창한 전문성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진 경험과 관계를 자본으로 본다는 데 있어요. 경험과 관계요. 네. 예를 들어서 수십 년간 한 동네에서 살면서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분이라면 지역 기반의 돌봄이나 심부름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런 작은 경험들을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지원 시스템을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스페인의 액티브 시니어 사례와도 연결되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뇌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하지 않으면 위축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활동하거든요. 아,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관건인 거죠. 시니어의 일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고 보니 그 자율성이 폭발적으로 발현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더라고요. 바로 돈과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게 모든 게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로 넘어가게 되네요. 예전엔 주식 투자하면 증권사 객장에 모여서 시세 전광판 보시던 풍경에 익숙했잖아요. 네, 그랬죠. 요즘은 카페나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거래하는 70대 투자자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실제로 70대 이상 개인 투자자 수가 2021년에 한 70만 명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어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저는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더 흥미로웠어요. 자료 인터뷰를 보니까 물론 용돈벌이도 되지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매일 경제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공부하게 된다. 이 말씀이 더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일종의 디지털 영양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은 건강관리 영역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스스로 구강 상태를 찍어 올리면 맞춤형 관리를 해주는 스마일 구강건강관리 같은 앱도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또 4만 원대 가격으로 혈압,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해주는 디지먼트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도 나왔어요. 기술이 건강관리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내 몸의 데이터를 숫자로 확인하는 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자료를 읽다 보니 장수고착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어쩐지 좀 섬뜩하게 들렸어요. 그게 바로 기술의 이면이죠.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건강 수치를 강박적으로 추적하다가 혈압이 조금만 오르거나 걸음수가 목표에 미달하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아,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에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결국 잘못된 정보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불안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무선 헤드폰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아, 그 AI 조작 영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블루투스 기기의 전자파는 인체의 무해한 수준이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레인지와 비교하는 자극적인 비유에 현혹돼서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결국 디지털 기술은 시니어에게 강력한 자율성을 주는 도구이지만 그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과 복지 시스템의 희망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니어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치매 문제에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더군요. 알로에베라의 특정 성분이 치매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었고 무엇보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켐비의 피아주사 제형이 중국에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상용화되면요.
이제 몇 시간씩 병원에 가서 정맥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투약하나요? 집에서 15초 만에 직접 투약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투약 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알츠하이머병 관리가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가정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와, 과학이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작 그 희망을 전달해야 할 우리 사회 시스템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관련된 노인복지관 밀실 수탁 의혹 기사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건은 우리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되고 아무 실적도 없는 신생재단이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쟁쟁한 기관들을 제치고 덜컥 노인복지관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 배경에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결국 전문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정치적인 연줄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게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 시의회는 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그 아이디어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기관이 그 일을 맡게 되는지는 심사하거나 견제할 권한이 없어요. 아, 깜깜이 심사가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적 맹점은 정치적 보훈이라 자기 사람 심기의 통로가 되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어르신들과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면 뭐 하겠어요. 정작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 약을 전달해야 할 시스템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날 주제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성경 구절을 택했다는 소식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네. 시스템이 노인을 잊고 정치적 이익을 쫓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가치, 즉 한 인간의 존엄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울림을 주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시니어 세대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쉬었음이라는 차가운 통계 뒤에서 피어나는 마이크로 창업의 가능성을 봤고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공부하는 새로운 세대의 이면에서 장수 고착 증후군이라는 불안의 그림자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5초 만에 투약하는 최첨단 치매 치료제 소식 바로 옆에서 복지 시스템의 부패한 민낯을 동시에 확연해야만 했죠. 시니어의 삶이 이제 돌봄의 대상으로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와 모순이 응축된 현장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주체성과 연결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경제활동과 디지털 기술을 익히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 가짜뉴스, 부실한 시스템이라는 단절의 위험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과 그 노력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가야 하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니어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 다른 힘을 봤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관계를 자본 삼아서 아래로부터 작지만 지속 가능한 역할을 만들어가는 마이크로 창업이라는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으로 운영되며 위로부터 내려오지만 때로는 부패와 비효율에 빠지는 공공의 민간 위탁 복지 시스템이라는 힘이죠. 초고령 사회를 맞는 우리는 이 두 가지 힘 중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개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터주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를 위한 공공 시스템의 허점을 막고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회갑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힘이 서로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어 유니스 김영울의 편집장의 글귀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책임을 지며 노년의 지혜는 그가 걸어온 정직한 발자취에서 빛이 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자취가 지혜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